몽골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몽골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한국과 형제관계를 선언합니다. 이 발언을 두고 중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놓고 배신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중국은 온갖 장비에 전문 인력까지 대대적인 지원을 한 반면 한국은 고작 12명을 보낸 게 전부라고 하는데요. 막상 실상을 파헤쳐 보니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5시 23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몽골 산림청 긴급 소집 명령이었어요. 15년간 산림연구관으로 일해온 저에게 이런 새벽 호출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오전 9시에 출근하는데 이런 비상사태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울란바토르 시내를 가로질러 산림청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멀리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타는 냄새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택시기사도 오늘 공기가 이상하다며 중얼거렸습니다. 산림청 본부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동부 초원 지역에서 시작된 대규모 산불이 러시아 접경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간 몽골의 산림을 연구해온 저에게 이런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화면 속 화재 확산 속도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례보다도 빨랐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강도가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화재 확산 지역 중 하나가 제 고향 아르반드 마을 근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그곳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화면 속 붉은 점이 제 고향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청장 바트채책이 긴급 상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어요. 화재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기존 장비로는 진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바람이 초속 15m로 강해서 확산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이미 3만 헥타르가 불타버렸고 시간당 확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참석한 20여 명의 연구관들과 간부들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우리가 보유한 소방 헬기는 겨우 6대뿐이었고 그나마도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화재에는 턱없이 부족한 장비였어요. 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부청장님,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트채책 부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이미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전 8시경 한국 대사관에서 구조 지원을 제안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위성 기반 산불 진화 장비와 최첨단 드론을 무상으로 파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의 산불 진화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했거든요. 동료들 얼굴에도 희망이 번졌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AI를 활용한 산불 예측 시스템과 무인 드론을 이용한 진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이미 한국 산림청에서는 특수 진화 장비들이 대기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드론 기술이면 우리 마을 근처 화재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회의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교부에서 한국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산이 불타고 있는데 도움을 거절한다니요. 부청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했어요. 경제협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문제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계급이 낮은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말이 더 없었고 그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몽골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석탄 수출의 80%와 구리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이 불타고 있는데 정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몽골 국민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하늘이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생각만 났어요. 아르반드 마을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60대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본 화재 확산 경로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업무용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저만 혼자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전화를 잘 받으시는 분이었는데 이상했어요. 혹시나 해서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 안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네 번째 전화에서야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숨이 차고 기침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의 연기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목소리에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피난을 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소들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30년간 키워온 소 15마리가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제가 위험하면 소는 버리고 피난 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그 소들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겠느냐고 반문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구하러 오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들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간 혼자서 키워오신 삶의 전부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소들을 돌보시고 겨울이면 소 우리에서 밤을 지새우시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 다시 전화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져 있었고 배경에서는 바람 소리와 함께 무언가 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불이 마을 입구까지 왔다고 하셨습니다. 소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우리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만류하셨습니다. 제가 와봤자 소용없고 오히려 위험하기만 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장 차를 몰고 가려고 했는데 동료에게 물어보니 도로가 이미 통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하는 척하며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그 위험한 상황을 견디고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오후 7시 불길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바트 사이칸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어머니가 소들을 피신시키려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말했어요. 바트 사이칸 아주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불길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소 우리 근처에 불똥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들을 끌고 나오시다가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으셨다는 것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니가 왼쪽 팔과 등 전체에 2도 화상을 입으셨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구급차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 병원까지는 8시간 거리였어요. 그나마도 산길이라 화재로 인해 도로 상황이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소식은 구급차가 이미 다른 화재 피해자들을 후송하느라 포화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바트 사이칸 아주머니 말로는 목소리에서 고통이 역력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키워온 소들을 구하려다가 다치신 거였어요.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왼쪽 팔 화상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 쪽도 옷이 다 타서 피부에 붙어버렸다고 했어요. 물을 부어서 식히긴 했는데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분을 토하며 중얼거렸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가 도대체 뭘 지킨 거냐고 말이에요. 한국의 도움을 거절한 우리 정부가 원망스러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드론과 진화 장비가 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다행히 늦은 시각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차량으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먼 길을 화상 환자가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제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직실에서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다음날 오전 저는 동료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소식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걱정보다는 몽골 전체의 위기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산림청 간부들과 연구관들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어요. 밤사이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10만 헥타르가 불타버렸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부청장 바트채책이 긴급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고 했어요. 미국과 유럽연합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도 포함되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각국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쪽도 화재 피해가 있어서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자체 대응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줄 여력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유럽연합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비 수출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파견은 제한된다고 했어요.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역적 특성상 개입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중국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죠. 미국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역 외교적 부담을 우려한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몽골의 위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부청장님,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됐나요? 어제 지원 제안을 해왔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다친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트채책 부청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외교부에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도대체 왜 거절한 건가요? 한국은 조건도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동료 연구관 간바야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때 외교 담당 간부 소롱톨가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르발트 연구관, 외교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어조에는 저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중국을 옹호했습니다. 중국이 몽골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중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도움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이 훨씬 중요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산이 불타고 있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화상 입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간바야르 연구관도 저를 지지했어요. 노르발트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인명 구조가 우선이죠. 한국의 기술이면 충분히 도움이 될 텐데요. 몇몇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롱톨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중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나라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몇 대가 이 거대한 화재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롱톨가 간부님,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산불 진화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요. 소롱톨가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구리 광산과 석탄 수출 그리고 모든 게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뭘 해줬나요? 그의 말투는 완전히 중국 편을 드는 것이었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중국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것 같나요? 저는 어머니가 다친 상황을 생각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만 유일하게 도와주겠다고 응답했다는 것이었어요. 소롱톨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시죠. 중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역시 진정한 친구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중국이 조건 없이 도와줄 리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대가를 요구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바트채책 부청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른 방안들도 계속 모색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중국의 지원 부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공항 근처 임시 기지로 향했어요. 소롱톨과 간부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말이에요. 공항 활주로에는 중국 공군 수송기 3대가 착륙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30대의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빨간색 소방차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중국 지원단 책임자인 왕웨이 대령이 몽골 관계자들을 맞이했어요. 그는 유창한 몽골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몽골 형제들을 돕기 위해 중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롱톨과 간부는 감격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방차들을 자세히 보니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고 일부 차량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동료 간바야르도 비슷한 생각인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오후에 실제 화재 현장으로 이동했을 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0대의 소방차 중 절반이 엔진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금세 멈춰버렸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부랴부랴 수리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더 큰 문제는 소방 호스였습니다. 물을 분사하자 여러 곳에서 호스가 터지거나 연결 부위가 빠져버렸어요.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낡은 호스들이었습니다. 물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 진화 작업이 불가능했어요. 가장 심각한 건 물탱크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소방차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노후된 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물을 채워도 금세 비어버렸습니다. 한 대는 물탱크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예 사용할 수 없었어요.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와준다더니 쓰레기를 준 건가요? 간바야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자 장민이 변명조로 설명했어요. 이 장비들은 중국에서도 퇴역 예정이었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상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실제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차는 겨우 8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고장이거나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8대로는 이 거대한 화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6대의 헬기가 더 효과적이었어요. 더욱 화가 난 건 중국 측의 태도였습니다. 왕웨이 대령은 몽골 측이 장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며 우리를 탓했어요. 이 정도 장비도 못 쓰면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겠어요? 그의 말투에는 우리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롱톨과 간부는 여전히 중국을 감싸고 돌았어요. 급하게 준비해 주신 거니까 이해해야죠. 그래도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의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동하던 소방차 중 한 대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불을 끌어온 소방차가 오히려 불이 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중국 기술자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소방차로 불을 껐지만 그 차량은 완전히 폐차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사용 가능한 소방차는 7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지원이라는 게 고작 이런 고물들이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장비를 보냈을까요? 간바야르가 제게 속삭였어요. 노르발트, 이건 도움이 아니라 모욕이야.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준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롱톨과 간부는 여전히 중국을 옹호했습니다. 뭐라고 해도 도움을 준 건 중국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의 고집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5시 왕웨이 대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몽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30대의 소방차 중 제대로 작동하는 건 7대뿐이었고 그나마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화상 치료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중국의 지원이 이런 식이니 의료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지원단이 갑자기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던 중국 기술자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부랴부랴 개인 짐을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왕웨이 대령은 무전기로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본부와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왕웨이 대령을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지형이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설명했어요. 산악 지형이 복잡하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중국 기술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겨우 이틀 만에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왕웨이 대령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베이징 본부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긴급 철수 명령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핑계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장비 철수 과정이었어요. 중국 측은 고장난 소방차 20세대를 모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쓸모없는 장비를 가져왔으면서 이제 와서 회수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장비들은 중국 재산입니다. 반납해야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대령님, 그 차들은 모두 고장나서 쓸 수 없잖아요. 가져가서 뭐 하시려고요? 하지만 왕웨이 대령은 규정이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작동 가능한 7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갔어요. 철수 과정에서 더욱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민 기술자가 몽골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우리가 중국의 선진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몽골 기술 수준이 우리 장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간바야르가 분개했습니다. 우리가 15년간 소방 장비를 다뤄온 전문가들인데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고요? 하지만 중국 기술자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중국 지원단은 공식적으로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몽골 정부의 공식 문서를 전달하며 안전상의 이유와 기술적 한계를 철수 사유로 명시했어요. 고작 이틀 만에 손을 털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떠나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남겨진 7대의 소방차도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부품 없이는 유지 보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기술 지원도 전혀 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거든요. 가장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국이 몽골의 산불 진압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했지만 현지 여건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작업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명서에는 더욱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몽골 측의 기술적 준비 부족과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마치 화재 진압 실패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었어요. 소롱톨가 간부조차 이번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을 칭송하던 그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중국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정치적 쇼를 위해 온 것이었어요. 한편 화재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지원단이 있던 이틀 동안 오히려 화재 면적이 2배로 늘어났어요. 20만 헥타르가 불타버렸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3일간 강풍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어요. 초속 20m의 바람이 불면 화재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마을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었어요. 제 고향 아르반드 마을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불길이 마을에서 불과 5km 지점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이미 피난을 떠났지만 일부 목축업자들은 가축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어머니 상태였어요. 오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화상 부위에 감염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왼쪽 팔의 2도 화상 부위가 곪기 시작했고 등 쪽 화상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문적인 화상 치료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몽골의 지방병원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지만 어머니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 위험했어요. 노르발트야, 내 어머니 열이 38도까지 올랐어. 감염이 심해지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 바트사이칸 아주머니의 전화를 받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고통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탈수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어요. 담당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전문 화상센터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화재는 계속 번지고 있고 어머니 상태는 악화되고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던 중국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다시 한번 지원을 제안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중국의 실망스러운 철수 이후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박민철 공사가 직접 몽골 총리실에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한국이 보유한 최첨단 드론 시스템과 AI 기반 화재 예측 장비를 즉시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료진까지 함께 보내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즉시 산림청 내부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중국 철수 이후 침울했지만 한국의 제재한 소식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였어요. 동료들 얼굴에도 기대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바트채책 부청장이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한국 측에서 제안한 장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00대의 화재 진압 드론, 위성 연동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AI가 화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최첨단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조건이었습니다. 비용은 전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 측에서 모든 운송비와 기술자 파견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과는 정반대의 제안이었어요. 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부청장님, 이번에는 꼭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이면 충분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악화되는 상태를 생각하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간바야르도 저를 지지했습니다. 노르발트 말이 맞아요. 한국의 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중국처럼 고물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총리실에서 열린 확대 회의는 예상과 달랐어요. 외교부 간부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롱톨가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총리님, 아직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롱톨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이 철수한 상황에서 한국을 받아들이면 이는 중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이 고물 장비 몇 대 가져다주고 이틀 만에 도망갔는데 아직도 그들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가요? 위기관리본부장 오윤바야르가 제 생각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소롱톨가 차관님, 중국은 이미 우리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고려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윤바야르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목소리였습니다. 국방부 차관 바트볼드도 한국 지원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생명 구조가 최우선입니다. 한국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롱톨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없이는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리 수출의 90%, 석탄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면 경제적 보복이 따를 수 있어요. 제가 산림청 자문위원 자격으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차관님들, 지금 20만 헥타르가 불타고 있습니다. 매시간 확산되고 있고 수백 명이 대피했어요.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람 목숨이 우선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악화되는 상태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도 화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치적 계산 때문에 도움을 거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총리 바트바야르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의견을 종합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는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표결을 제안했어요. 표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지원 수용이 압도적이었고 반대가 1표였어요. 소롱톨가만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총리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드론 기술이면 화재 진압은 물론 어머니 같은 환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몽골 정부에서 한국 대사관에 공식 지원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박민철 공사는 즉시 서울의 상황을 보고했고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18시간 내에 첫 번째 지원 장비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롱톨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그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노르발트 연구관,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차관님,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적 계산이 중요한가요? 제 어머니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의식이 흐릿하셨지만 한국에서 도움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의료진도 함께 온대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산림청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한국 지원단이 예정보다 2시간 빨리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울란바토르 공항 활주로에는 이미 대한항공 화물기 2대가 착륙해 있었습니다. 중국 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국 지원단은 조용하지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드론들이었습니다. 100대의 화재 진압 드론이 컨테이너에서 차례차례 나오고 있었어요. 크기는 생각보다 컸지만 정교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중국의 낡은 소방차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 산림청 특수구조팀장 김태현 대령이 몽골 관계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간단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몽골 형제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즉시 작업에 투입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팀원들은 이미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김태현 대령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김 대령이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제의 일입니다. 조건이나 대가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놀라운 건 한국 측의 준비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드론만 가져온 게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을 갖춰왔어요. AI 예측 지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동식 컨트롤 센터, 위성과 연동되는 화재 분석 시스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12명은 모두 산불 진압 전문가들이었어요. 각자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어는 못했지만 영어와 몸짓으로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며 빠르게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비용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한국 측에서는 이건 형제의 일입니다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운송비, 장비비, 인건비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었어요. 드디어 오전 10시 첫 번째 드론 편대가 출격했습니다. 20대의 드론이 동시에 이륙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모터 소리와 함께 드론들이 화재 지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병 같았어요. 한국 측 컨트롤 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AI 시스템이 바람의 방향과 강도, 지형, 식생 상태를 종합 분석해서 최적의 진화 지점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중국의 무작정식 접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태현 대령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드론은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AI가 계산한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양의 진화제를 투입해요. 효율성이 기존 방식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드론들은 화재의 핵심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확산되는 경로를 미리 차단하고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지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목표 지역인 동부 산록지대의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불과 4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3일간 못한 일을 한국 드론들이 반나절 만에 해낸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응급의료팀 8명이 화상 전문 치료 장비를 가져왔어요. 이동식 화상 치료실까지 설치해서 현장에서 바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제 어머니 같은 환자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의 팀장 박소영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연구관님, 어머니도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었어요. 상태가 어떠신지요? 저희가 바로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형제처럼 챙겨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론 편대가 출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고향 아르반드 마을 방향이었어요. 드론들이 마을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고향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시간 영상을 통해 드론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마을 입구 5km 지점까지 접근한 불길을 차근차근 진압해 나가고 있었어요. 정확하고 체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중국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확실했어요. 곧이어 아르반드 마을 주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이 안전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김태현 대령의 손을 꼭 잡았어요.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고향을 구해주셨어요. 김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화재를 다 진압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쯤 어머니가 계신 대피소에 의료진들이 도착할 겁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 의료진이 내일 어머니를 치료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8시간 만에 온 한국의 도움이 정말 기적 같았어요. 한국 드론들이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작업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밤새도록 24시간 교대로 화재 진압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중국 지원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있었거든요. 컨트롤 센터에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김태현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노르발트 연구관님, 오늘 작전을 보시죠. 대형 스크린에는 몽골 동부 지역 전체가 펼쳐져 있었어요. 붉은 점들로 표시된 화재 지역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화재 면적이 30% 감소했습니다. 김대령의 설명에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계속 확산만 되던 화재가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 드론들의 위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AI 시스템이 분석한 결과도 경이로웠습니다. 화재의 확산 패턴을 완벽하게 예측해서 미리 차단 지점을 설정하고 있었어요. 불길이 번지기 전에 미리 진화제를 뿌려서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았어요. K 드론들이 전방위 작전을 시작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100대의 드론이 동시에 출격해서 4개 지역을 동시 공략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각 드론은 GPS와 AI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4개 마을 앞에서 불길이 거의 완전히 저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곧 있으면 수백 명의 주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건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드론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단 한 명의 추가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중국 지원 당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이 전원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소식도 연달아 들려왔어요. 한국 측에서 제공한 실시간 화재 정보 덕분에 대피 경로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예측한 안전지역으로 모든 주민들이 무사히 피신했어요. 한국 의료진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어머니 치료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소영 의사가 직접 아르반드 마을 근처 임시 의료소로 가서 어머니를 치료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화상치료 장비는 정말 최첨단이었어요. 레이저를 이용한 무통치료기, 화상 부위 재생을 돕는 특수 약물, 그리고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는 밀폐형 치료실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장비들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의료 지원도 무료였다는 점이었어요. 박소영 의사가 말했습니다. 연구관님,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형제의 어머니를 치료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연이어 김태현 대령이 최종 브리핑을 했어요. 내일까지는 모든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은 화재는 소규모이고 확산 위험도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르반드 마을에 있는 바트사이칸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 의료진이 어머니를 치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르발트야, 내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 한국 의사들이 정말 잘해줬다. 마치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았어. 어머니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노르발트야, 한국 사람들이 천사 같더라. 아프지도 않게 치료해줬어. 이제 통증은 가라앉았고 한결 편하단다. 그렇게 한국 드론들의 성공적인 화재 진압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저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몽골 상황에 대한 논평을 발표한 거였어요. 중국 환구시보의 사설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의 몽골 개입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한국이 몽골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방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어요. CCTV 뉴스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몽골은 제3국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3국이라는 건 당연히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도움을 준 나라를 선동 세력으로 몰아가다니요. 가장 어이없었던 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가 몽골 화재 진압에 대해 묻자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어요. 중국은 몽골의 자주적 해결을 지지하며 외부 세력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한다고 표명합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자신들은 고장난 소방차나 가져다주고 이틀 만에 도망갔으면서 정작 제대로 도움을 준 한국을 비난하다니요. 간바야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노르발트, 중국이 정말 뻔뻔하다. 자기들은 못 도와주고서 남이 도와주니까 시기하는 거야. 중국의 언론 왜곡은 더욱 심해졌어요. 신화통신에서는 아예 사실을 비틀어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단계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완벽하게 화재를 진압했는데도 말이에요. 심지어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갑자기 몽골과의 교역 관련 회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구리 수출 계약 협상도 잠정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보복의 신호탄이었어요. 몽골 정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소롱톨가 간부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는 한국 지원을 받은 것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바트채책 부청장은 단호했습니다. 소롱톨가 간부님, 중국이 화를 내든 말든 우리 국민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화재를 진압해줬잖아요. 산림청 내부에서는 한국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몽골 SNS에는 한국을 지지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중국은 입으로만 도와준다고 하더니 고물만 가져왔다. 한국은 말없이 와서 실제로 불을 꺼줬다는 댓글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대학생이 올린 게시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보지만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본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이제 알겠다. 이 글에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렸어요. 아르반드 마을 주민들의 반응도 전해들었습니다. 바트사이칸 아주머니가 전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국에 감사하고 있어.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해. 실제로 우리를 구해준 건 한국이니까. 그날 저녁 저는 김태현 대령을 만났어요. 중국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령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연구관님, 우리는 정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러 왔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중국의 언론 왜곡과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몽골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도움을 준 나라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순조롭게 진행되던 화재 진압 작업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동부산간 지역의 외딴 마을 체렌델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곳은 인구 10명 정도의 작은 목축 마을이었는데
화재가 확산되면서 주민 대부분이 이미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만은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9살 소년 아나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대피 당일 할머니를 찾다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연기로 질식해 구조된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이 혼자 남겨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의 치밀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당시 오후 2시경 한국 드론이 체렌델 마을 상공을 정찰 비행하고 있었어요. 이미 대피 완료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열감지 스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론의 센서가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드론 조종사의 긴급 보고가 상황실에 들어왔어요. 김태현 대령이 즉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는 분명히 인간의 체온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체온 신호는 작았어요. 성인보다 훨씬 작은 크기였습니다. 저건 아이 같은데요? 제가 말하자 김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AI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온과 움직임 패턴을 종합할 때 10살 정도의 아동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상황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길에 둘러싸인 마을에 아이가 혼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태현 대령이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그 지역을 정밀 스캔하고 다른 드론들은 체렌델 마을로 집결하라. 상황실의 모든 스크린이 체렌델 마을로 집중되었어요. 긴박한 구조작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드론이 낮게 내려가자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어요. 마을 전체가 불의 고리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세 방향에서 화염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유일한 탈출로도 이미 불길로 차단된 상태였어요. 더 큰 문제는 바람이었습니다. 초속 15m의 강풍이 불면서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AI 예측에 따르면 30분 내에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드론이 더 가까이 접근하자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집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드론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두 팔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나나인 것 같습니다. 마을 이장에게서 확인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사는 9살 소녀였고 할머니가 깨어나자마자 아이를 찾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조 방법이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심해서 지상 구조대가 접근할 수 없었어요. 헬기 투입도 어려웠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하고 바람이 강해서 헬기 착륙이 위험했거든요. 김태현 대령이 고민에 빠졌을 때 드론 기술자 이상민 중위가 제안을 했어요. 대령님, 특수 구조용 드론을 투입하면 어떨까요? 그 드론은 한 명의 어린이 정도를 태우고 비행할 수 있는 대형 구조 드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구조 드론은 아직 실전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시험 단계의 장비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실패하면 아이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장 준비해. 우리가 해봐야겠어. 그의 결단에 모든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구조 드론이 준비되는 동안 다른 드론들이 나나와 소통을 시도했어요. 드론에서 몽골어 음성이 송출되었습니다. 나나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너를 구하러 왔어. 잠깐만 기다려. 아이는 드론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9살이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집 주변에도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구조 드론이 이륙했어요. 일반 드론보다 3배 큰 이 거대한 기계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구조 드론이 화재 지역에 접근하자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뜨거운 열기와 강한 바람이 드론을 흔들어댔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도 거의 확보되지 않았어요. 조종사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드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너무 심합니다. 엔진 온도가 위험 수준입니다. 기술자의 긴급 보고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대령이 명령했어요. 계속 진행하라.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마침내 구조 드론이 나나가 있는 집 마당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착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드론이 계속 흔들렸거든요. 조종사가 온 힘을 다해 드론을 안정시켰어요. 나나야, 이제 드론에 타야 해. 무서워하지 말고 천천히 와. 드론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은 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이는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뒤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드론에서 더욱 다정한 음성이 나왔어요. 나나야, 언니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용기를 내서 타봐. 나나가 용기를 냈어요. 작은 손으로 드론의 구조용 좌석을 잡고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자 드론이 천천히 이륙했어요. 그 순간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륙 직후가 가장 위험했어요. 바람과 열기가 심해서 드론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나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드론은 안정성을 유지하며 천천히 화재 지역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지역에 도착한 나나가 구조대원에게 한 첫마디가 가슴을 울렸어요. 하늘에서 누가 나를 안아줬어요. 그 말을 듣고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온 기적 같은 구조였거든요. 구조된 나나는 건강한 상태였어요. 연기를 조금 마셨지만 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즉시 검진을 해줬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나나의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출장 중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나나를 안고 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나의 아버지가 한국 구조팀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한국이 제 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윤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김태현 대령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나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나나는 구조된 다음 날 예쁜 그림을 그려서 한국 구조팀에게 선물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드론과 자신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본 모든 한국 팀원들이 울컥했다고 했습니다. 나나 구조작전이 성공리에 끝나고 시간이 생긴 저는 마침내 제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르반드 마을 근처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서 도로가 다시 개통되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상태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바트사이칸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바로는 화상 치료는 받고 있지만 회복이 더딘 상태라고 했어요. 감염 증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고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김태현 대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 의료진이 제 어머니를 직접 치료하러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르발트 연구관님, 박소영 의사팀이 이미 출발했어요. 곧 어머니님을 뵐 수 있을 겁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첨단 화상 치료 장비로 어머니를 치료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방 병원의 낡은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르반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가져온 이동식 의료시설이 마을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흰색 모듈형 건물이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소영 의사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연구관님, 어머니분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치료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서 진정한 의료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화상 치료 장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무통 화상 치료기는 몽골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장비였어요. 화상 부위에 레이저를 쏘면 조직 재생이 촉진되면서 통증 없이 치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감염 방지 시스템이었어요. 밀폐형 치료실에서 완전 무균 상태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감염이 심한 환자에게는 최적의 치료 환경이었어요. 어머니를 뵈었을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셨어요. 왼쪽 팔의 화상 부위는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고 등 쪽 화상도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열 때문에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어요. 엄마, 제가 왔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제가 손을 잡고 말씀드리자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박소영 의사가
어머니 상태를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어머니가 치료 중에 전혀 아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의료진의 마음씨였습니다. 박소영 의사는 어머니께 몽골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미리 공부해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툰 몽골어였지만 진심이 전해졌어요. 간호사 김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목이 마르시다고 하자 직접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마치 친딸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주셨어요. 치료 이틀째,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었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렸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그런데 박소영 의사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구관님, 형제의 어머니를 치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역시 한국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제 알겠어요. 몽골어를 못하는 의료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박소영 의사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어머니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박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노르발트님도 몽골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서로 돕는 거죠. 한국 의료진이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요. 어머니도 직접 나오셔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구나.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정말 기뻤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노르발트야. 한국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너도 나중에 한국을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도와드려라. 어머니의 당부를 듣고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국인의 의리를 저도 지키려고요.